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담화 방송을 들으셨을 걸로 믿습니다. 50분이 넘게 하는 긴 연설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우리나라의 의사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양심에 털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말을 거역하는, 이 논리를 거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지금 의사 11만 명 정도의 그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나라가 온통 그냥 올스톱될 지경입니다. 의사들은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얘기에 우리가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아무리 정당의 차이가 있고 이념의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지역적 차이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번에 의사들이 저 벌리는 저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정답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중차대한 문제를 왜 이 시점에서 이슈화 시켰느냐 하는 전략적인 사고의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차피 벌어진 일입니다. 언젠가는 이 고비를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아서는 오늘 연설이 대통령 윤석열, 인간 윤석열에게는 최후의 승부수라고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선거 전망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좀 유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이렇게 중치에 대한 문제를 끄집어내서 국민에게 판단에 맡기는 것이 전략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기획의 문제에서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비판적입니다. 왜 하필 이것을 이 시점에 끌어냈느냐. 아마 그쪽의 정치 기획자들은 이걸 가지고 이번 선거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는 요 모양 요 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승부를 이미 최후의 결전을 선포한 셈입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의료개혁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승부수를 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못 받고 몰린다고 해서 그 정책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문제 때문에 예상하듯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형편없는 레임덕을 맞이해가지고 나머지 임기 한 3년여를 아주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심지어 탄핵의 위기까지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그는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서 최초로 과감하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평가는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때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보험 문제를 가지고 승부수를 걸었어요. 그때는 큰 문제 없이 의료보험은 지금 의사수하고는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아무튼 그때는 적당히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나 의사의 수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개혁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의사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민들도 헷갈려요.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는 늘어야 합니다. 엊그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 주변에 제 가족 중에도 의사가 많습니다.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제 아내도 내과 전문의였고, 제 처제도 지금 어디서 의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 막내 처남은 서울시내 상당히 큰 종합병원의 내과 과장으로 그 병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 의사의 수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의사 수가 늘어야 한다는 걸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다만 그 절차와 내용 문제에서는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만은 방향은 옳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무조건 눈앞에 있는 이익을 위해서, 눈앞에 그 몇몇 의사들의 선동에 의해서 그걸 막 무조건 반대하고 이것을 가지고 정부를 넘어뜨리는 그런 탄핵의 위기로 몰아가려는 저 야당의 저 짓거리가 옳은가? 이것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나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옳은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면 얼마 전까지는 거의 비슷비슷해서 의료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조금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는 36.3%. 이것이 2024년 1월의 네 번째 주하고 마찬가지로 그때 36.2입니다. 조금 41.9 정도로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때하고 마찬가지 36.3%입니다. 국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대한 그 어떤 국정 지지도가 크게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대충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결판의 시대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최후 결전을 선포가 나왔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의료개혁이 우리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나라를 위해서 옳은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의사들이 반발을 하고 그냥 환자가 고통스럽게 고역을 겪으니까 적당히 넘어가자. 이런 입장을 취하는가?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 그리고 저희 구독자 이런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100%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충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비판적 지지입니다. 특히 이번에 의사 정원 증원 문제에 관한 이슈,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윤석열 정부가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 정부가 그냥 폭망을 한다면, 아니 이재명이가 지금 이 나라를 어떻게 끌어가리라고 생각합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응? 그래서 차라리 오늘 이 시점을 계기로 해서 진정하게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자유, 그리고 노후의 어떤 건강, 특히 이런 문제를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제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던 많은 시민단체 사람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듣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당시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서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자기가 조사하겠다고 엄명을 했어. 근데 그 후에는 뭐 세월아 가라 이러고 지나가서 많은 사람을 절망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뭐 하여간 우여곡절을 거쳐서 오늘 현재까지를 보자면 우선 선거인 도장은 날인을 직접 찍지는 못했지만은 그 외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직접 수개표하고 확인하고 조금씩 바꿔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핵심이 뭐냐 하면 관리권의 도장 문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자기 도장을 사용하는데 이 도장을 자기가 찍지 않고
거기다 인쇄를 해갖고 도장하면 그 도장 찍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웃기는 거죠. 아, 세상에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 나 좀 찾아봐야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인을 한다고 하면 그 사인을 자기가 하지 않고 사인을 딱 한 것을 인쇄해갖고 딱 나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미 사태는 내일 모레 선거이기 때문에 투표 용지에 도장, 그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다 찍힌 채로, 인쇄된 채로 지금 준비가 됐을 겁니다. 이걸 바꿀 수 없어요, 현재. 이건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적인 허점입니다. 나중에 두고두고 이것 가지고 비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선거에 투표자 수를 정확하게 헤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아까 그거 보여주세요. 사전선거 동료는. 아니, 그거 말고. 인유원 나오고 뭐 하는 거. 오케이. 띄워주세요. 이제 사전투표는 곧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니들 둘이가 짜고 치는 고스톱이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도 이것도 뭔 모르는 요새 인유한 선관위원장 저도 잘 아는 고향 후배인데 이 친구가 나와서 사전투표 동료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한참 공격을 하니까 잘못을 인정을 했어요. 그 방향을 바꿀 용기가 있어. 방향을 언제 어떻게 바꾼단 말이야. 이미 늦었는데. 똑같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사전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투표장에 가달라. 사전투표. 이렇게 논란이 일자 윤지옥 원내대표가 1시간여 만에 그걸 수습하러 나섰습니다. 그래서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났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속담을 아주 심하게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41개에다가 무슨 CCTV 불법 촬영 장치를 했다고 해서 누가 지금 구속됐죠? 근데 그 사람이 유튜버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왜 거기다가 비싼 자금을 들여서 41개의 CCTV를 걸어가지고 그걸 촬영하려고 했겠습니까? 표를 찍으러 들어가는 사람 숫자 하고 나중에 선관위가 발표하는 투표자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 얼굴을 정확하게 초상권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그냥 사람의 그림자만 찍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당시에 지난번 4.15 종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전투표에 들어가는 사람과 나중에 발표된 숫자에 적어도 한 400표 차이가 나왔다는 건 당시 오건우 후보가 폭로했습니다. 자기가 체크해 본 것은 천 몇십 명 정도인데 1,100명이 안 됐는데 나중에 발표한 건 1,400명 이상이 투표했다고 발표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를 않아.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는 국민의힘 선거 담당자들이 사전투표 합시다 하고 주장하고 앉아있네. 이거 참 기가 막혀. 하늘을 보고 헛웃음을 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며칠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투표 찍으러 가는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찍는 사람, 투표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시간 많이 걸릴 거 없어요. 주민등록 내놓고 이름 써갖고 사인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마저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윤석열은 선거를 할 채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박주현 변호사가 한 얘기 있죠. CCTV 설치한 사람에게 대해서 영장을 판사가 발부를 했어요. 그런데 1시간 전에 이런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그 유튜버에게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인천 미추홀구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데 선관위가 고발을 하고 선관위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고 선관위원장이 재판하는 게 이게 맞냐 이거야. 웃기는 일 아닙니까? 그게 대한민국의 정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전혀 핸들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대통령을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나머지 이 시간에도 반드시 사전투표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투표자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나중에 일방적으로 발표하기 앞서서 그걸 체크하는 장치를 반드시 특명으로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 이제 총선 4월 10일 총선 선거 명부 현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띄워주세요. 전체 선거인 수가 4,428만 0011명. 이게 지난 29일자로 확정된 겁니다. 국내 선거인 수는 4,425만 1919명. 외국에서 투표를 하는 우리 국민들 28,092명. 그래서 21대는 4,399명의 이건 인구가 아니라 유권자 수를 얘기한 겁니다. 21대는 4,428만. 조금 늘었습니다. 28만 5,784명이 늘었습니다. 연대별로 보겠습니다. 좀 올리세요. 예. 연대별로는 50대가 제일 많네요. 우리나라 중심 세대죠. 871만. 그리고 40대 785만, 30대 655만, 20대 611만. 그리고 이제 60대는 769만. 그리고 70대 이상, 70대, 80대, 그는 641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60대죠? 올해 알기로는 64세? 그렇죠? 64세니까 60대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노인으로 얘기해서는 65세부터 노인이라고 그러죠. 1년 되면 이제 노인 세대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팽팽한 젊은 노인이에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인구는 이거 띄워주세요. 인구는 1,414만 명이고 60대 이상의 유권자는 1,411만 명이에요. 거의 뭐 비슷하죠. 그리고 65세 이상의 인구는 993만, 또 이 유권자는 973만, 조금 적습니다. 이 두 개를 다 보태면 얼마죠? 60대와 60대, 70대를 다 보태면, 그 이상을 다 보태면 아까 나왔잖아요. 60대 이상 인구지. 이상 인구 다 보태서 그런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믿는 것은 이 나라의 중추를 담당하는 60대,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이라고 이름 붙이는 세대들이 이 나라를 오늘날 이만큼 만든 주력 부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산업발전 그리고 민주화 등등을 하면서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 동안에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의 참 피 어린 피와 땀과 눈물이 흘린 이 나라 자유민주 체제가 과장하지 아니하고 근본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흔들린 것이 조용하게 폭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거로 스승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표예요. 그래서 제가 60대, 70대 세대에게 권리기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다 보태서 유권자 973만 명 아닙니까? 물론 여기 전부가 다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673만 명 중에 적어도 100만 명은 빼면 한 873만 명 정도는 자유 우파 내지 중도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나와서 적어도 한 90%만 찍으면 그럼 얼마입니까? 한 800만 되죠? 800만 표만 나와서 찍어주면 이 나라 정치가 확실히 바꿔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거가 대단히 불리한 입증이지만 60, 70 세대 이상 사람들이 나오시면 이 나라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시인 이혜인 수녀죠. 생애 목표라는 것을 하나 읽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따왔습니다. 이혜인 생애 목표. 인생의 7화를 넘게 걸어왔고 띄울 건 없어요. 내가. 앞으로 삶이 3알도 채 안 남은 지금 내 남은 생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노인이 되는 것이다. 이 건강한 노인이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 판단도 건강하고 남은 말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선동에 넘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나이가 들어 늘어나는 검버섯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옷을 깔끔하게 입고 나무선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검약한 밥상을 차려 먹겠다. 눈은 어두워져서 잘 안 보이겠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편협한 삶은 살지 않겠다. 약해진 청력으로 잘 듣진 못하겠지만 항상 귀를 열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 성한 이빨이 없어서 잘 씹지는 못하겠지만 꼭 필요한 때만 입을 열며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겠다. 다리가 아파서 잘못 걸어도 느린 걸음으로 많은 곳을 여행하며 여행지에서 만난 좋은 것들과 좋은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실천하는 여유 있는 삶을 살아가겠다. 어린 시절부터 줄곧 들어온 무엇이 되고 싶냐는 질문에 이제 건강한 노인이 되고 싶다고 답한다. 나이가 들면 건강한 사람이 가장 부자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이 가장 성공한 사람이며 건강한 사람이 가장 잘 살아온 사람이다. 이혜인 시인의 이 건강한 노인에는 이렇게 이제 피지컬이 육체적인 건강을 주로 얘기하지만 이 배후에는 정신적 건강, 나무 얘기를 많이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고 지혜로운 얘기를 후학들이나 아들, 딸들에게 얘기해주는. 그리고 선거가 와서도 야 선거 이 모양으로 됐는데 정권 사범에다가 온갖 입에 올리기도 싫은 수많은 그 부정부패, 거짓말, 과장, 반체제적 발언을 하는 사람한테 그 찍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니들 새끼들이 어떻게 사는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노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투표장에 나와서 불편하면 지팡이를 짚고도 나와서 표를 찍어주는 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저도 사실은 최근까지 더불어민주당 체제와 거기 뭐 요새 갑자기 나타나는 조국의 무슨 원래 그 산호맹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과 반대되는 이쪽 사람들이 미심쩍어요. 좀 약해 보여.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때 선거에 좀 가담한 적이 있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뭐 설명할 것 같지는 없지만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부당하게
부당하게 거기서 소외됐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는 내가 만약에 저 자리에 들어가서 훨씬 더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럼 뭐 제가 그거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만 그 후에 그래도 이 나라 정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얘기가 있어서 얘기를 했더니 지금 우리 세상 읽기도 벌써 내일 모레 이제 300회를 차지할 만큼 많이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리기 거부하지만 네가 대통령이었으면 훨씬 더 잘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도 은근히 사실은 기분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적어도 저는 한쪽 편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공정하게 나라를 끌어가는 그런 자세는 배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걸 보니까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들었다 안 들었다 이래요. 그런데 대안이 없어. 딴 데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얘기를 밀어야 돼. 의료 분쟁 이 문제도 의사 분쟁 문제도 저는 아까도 얘기 들었습니다만 타이밍에는 문제가 있었어. 그러나 이제 어차피 벌렸어요. 그럼 이겨야지. 윤석열은 여기에 자기 청춘에, 자기 인생에, 자기 정치적 운명을 걸은 거야. 오늘 연설 50분짜리 연설에 내가 이것에다가 내 정치적 운명을 걸었다 하는 것을 발언한 겁니다. 그의 진심을 이해합시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과 뭐 이런 것이 좀 있다 손 치더라. 이거 좌우당을 쉬고 일단 이 선거는 이 대통령이 끝까지 힘있게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그냥 문제가 많아. 사전면이 뭐니 이거 많은데 그래도 어떨 겁니까?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보자면 국민의힘이 쫄딱 망한다고 난리 법석이야. 그리고 나는 여론조사를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가 꾸준히 나오는 거 보니까 전혀 엉뚱하다고 볼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론조사대로 폭망을 해버리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큰일이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의 최후의 선택을 우리가 깊이 받아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의미에서 윤석열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직접 선거에 개입해야 한다는 평판을 받지 않고 의료 분쟁, 소위 의사중원 문제를 가지고 승부를 탁 걸었어요. 이 문제를 존중해 주는 것이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도리가 아닌가. 특히 6070, 80 세대 분발합시다. 아예 다리를 끌면서라도 가서 표 좀 찍읍시다. 찍어가지고 이 젊은 애들에게 아직 천지분간하는데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돼. 우리가 원하는 나라는 이런 나라다. 지금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이런 바탕을 유지해서 끌어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는 말로 지금 요새 정당 지지도로 좀 오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이 43.1, 국민의힘이 35.4니까 얼마예요? 9.7? 9.7%가 떨어져 있지? 아니, 33, 35니까 아니야, 뭐야. 43에서 35를 하면 8에서 여기가 7.7 떨어졌나? 그렇지? 7.7에서, 빼봐요, 한번. 떨어지고, 개혁신당 4.5, 새로운 미래 3.6, 자유통일당 2.7, 진보당 1.6, 녹색정의당 1.4. 근데 흥미있는 건 여기에 조국혁신당은 안 나오네. 저 무당증 4.0 저기에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혁신당은 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비례대표 하는데 집어넣는 그런 걸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43인데 그 외로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 이게 다 사실 국민의힘 쪽에
중도 우파 정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개혁신당하고 새로운 신인보통 얼마입니까? 8.1인데 거기다가 자유통일까지 보태면 10.8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0%가 늘면 35가 45가 되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파는 갈려가지고 그냥 각계역진을 하느라가 저 모양이에요. 우파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미있는 것이 개혁신당에는 지역구를 35개 출마했고 새로운 미래는 28개 지역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11개 지역에 지역구 출마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역구 출마하고 요 전체적인 정당 지지도하고 비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만약에 갈라지지 않고 갔다면 이게 얼마입니까? 8.1이 되죠? 8.1 플러스 알파 시너지가 있어서 10%가 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유통일당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지만 하여간 2.7 정도 나왔다니까 비례대표의 한 석 혹은 두 석은 딸 가능성이 있는 걸로 됐어요. 제가 어제 김용도 선배가 세상을 떠나서 중앙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갔다가 자유통일당 비례 2번으로 입법한 모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야, 니 그 자신 있나? 그러니까 아이 그 관계가 있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름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례대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례대표 돌려주세요, 이거. 비례대표에서 지금 이건 보여줘요. 띄워둬요. 국민의 미래, 그리고 조국혁신당,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같은 표결입니다. 같은 표결에 보태면 얼마면 48.5죠. 48.5. 그러니까 자기들의 정당 지지보다 조금 플러스가 많죠. 얘들은 일종의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유통일 5.0. 그리고 개혁신당 4.0, 새로운 미래 4.4네. 그러니까 여기를 보자면 비례대표가 요 순서대로 나간다면 자유통일당이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하나 적게 그 다음 새로운 미래 그 다음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데 정광훈 목사 측이 그 YTN의 그 공천 그 스캔들 보도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들의 자유마을 그 조직이 이제 저력을 발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두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오늘은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50분이 넘는 그 긴 연설을 차곡차곡 들으면서 이 사람이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물러날 구멍이 없습니다. 물러나면 웃음 뭐라고 물러나서 뭐 하면 속된 말로 할까요? 똥 되는 거죠. 이게 무서우면 되죠. 승부를 걸었어요. 그 승부를 거는 데에서 아마 뭐 의사 단체에서 대화를 합시다. 조금 좀 완만하게 슬로우다운 합시다 하는 정도의 얘기는 대화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2,000명을 뭐 1,500명 정도로 줄인다거나 뭐 1,800명으로 줄인다거나 약간 의사의 체면도 좀 봐줘야 하니까 그래서 서서히 그 속도를 완만하게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가 죽지 아니면 까무라 죽으려 죽어도 안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엊그제 누구야? 뭐 의사협회 새 대표로 됐던 어떤 젊은 의사가 나와서 낙선운동을 벌리겠다고까지 나와. 이런 건방진 사나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의사가 뭐 어디에다 금태 들고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안 돼. 말이 안 돼. 그리고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갖고 지들의 이익을 차지하려고 그래? 나쁜 놈의 인간들 같으니라고.
우리 PD가 이름까지 딱 이 마음이라 이름을 써줍니다. 뭐 이름까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 소아과 의사더군요. 그런데 뭐 자기는 이제 강경파로 회장에 당선돼서 강경 기조를 유지한다고 해서 발언을 했지만 말을 어다르고 아다르지. 아니 의사가 자기들 안 들어준다고 자기들 반대하는 정당의 후보들은 낙선 운동을 한다고? 그것은 의사들의 정도에서 많이 벗어난 겁니다. 그런 사람을 대표로 놔두는 의사협회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의사들이 자기 반성을 빨리빨리 해서 적어도 이 문제가 적당하게 마무리된 상태로 선거에 임해서 선거에 지나고 난 다음에 본격적인 대화, 협상을 해서 양쪽이 다 지혜롭고 명예롭게 일을 정리하는 그런 길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없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의사도 뭐 지들 고수익 보장받기 위해서 그런다 하고 억지 소리도 그 말도 사실이야. 그렇지만 의사도 수가 부족하고 하니까 좀 많아져야 한다. 이런 것은 또 의사들 자신도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년에 2번씩 그 정규 검진 받으러 갑니다. 뭐 그거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의사들이요 30초에 1분에 하나씩 환자들을 봐요. 그 환자 번호만 하고 보지도 않고 그냥 약이나 타러 가는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에 대해서 투여하는 시간이 너무 적어.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관계없어? 괜찮아? 됐어. 다음. 이렇게 돌려요. 저 조카 사위도 이비인후과 의사도 있고 많이 있어요. 뭐 정형외과 의사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처남 아들들도 많고. 그런데 의사 수가 부족합니다. 확실히 부족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이 충분히 가능하다. 의사들 큰 소리 치지 말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나중에 선거를 망쳐가지고 이번에 이 선거를 망치는 것이 의사놈들 때문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의사가 정말 외국에서 의사 수입하면 됩니다. 왜 못합니까? 미국의 의사 적으니 한국 의사들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인 의사만 우리가 써야 합니까? 그렇게 시야를 넓히세요. 대통령도 그렇게 하세요. 왜? 의사 얼마든지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어떤 독점적인 독주 이것을 막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나라 의료 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의사를 많이 늘려야만 남북 교류가 어떻게 됐을 때 그때 북한에 가서 북한의 의료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절대로 나쁘지 않습니다요. 그런데 꽉 자기들만 돈 1년에 몇 억씩 벌고 따가고 딴 놈들은 못하게 하고 그런 얌체 고집쟁이 욕심부레기들이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의 최후의 결판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지합니다. 윤석열 만약에 아까 처음에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패망을 당하면 깨끗하게 나가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절대로 당신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을 겁니다. You can come back. 돌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승부를 거시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미는 사람들도 뭐 비례대표가 자기 마음 쓰이는 대로 찍는 거고 이러쿵저러쿵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의료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그것을 현 정부를 시비를 거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양심에도 옳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선거가 좀 더 명예롭고 즐거운 선거, 부정부패가 없는 선거, 조작이 없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